왜 터미네이터 보면서 우냐고. 인간적인 바쁜가게. 다시 할까요? 저희가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인정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남이가 여러 번 우리가 보시네요 오늘. 오늘은요, 오징어 2마리가 영화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1번 오징어 김누기입니다. 2번 오징어 김동진. 다시 할까요? 인정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예고편 보는데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지난주에 조제 보면서 또 자괴감 들고. 겨울이 참 춥습니다. 뭔 복제인간이 그렇게 존잘이야. 차이나타운 이후에 5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한 박보검이 인류 최초의 복제인간 서복으로 첫 주연에 나섭니다. 터미네이터 시리즈 같은 작품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1991년작 터미네이터 2를 보시게 되면 사라의 아들인 존을 보호하고자 미래의 존이 이제 과거로 보내는 터미네이터로 등장을 하죠. 당연히 물리적인 힘은 T-800이 훨씬 앞서지만 존이 수동적으로 터미네이터의 보호만 받는 인물도 아니에요. 터미네이터한테 약간 사람처럼 말하는 거 가르쳐주기도 하고, 말하자면 로드무비처럼 인간과 기계 로봇 사이에 여정이 펼쳐지잖아요. 좀 전혀 다른 특성을 지닌 캐릭터 둘이 함께하는 설정이 그 자체로 좀 유머 같은 것을 만들기도 쉽고 감성적인 면을 구축하기가 좀 용이한 측면도 있는데 좀 보다 보면 이제 정들거든요. 저 터미네이터 2 보면서 어릴 때 울었잖아. 너무 슬픈 거야, 저는. 근데 친구들이 왜 터미네이터 보면서 우냐고. 영화에서 이 존 코너가 이 아놀드 슈왈제네거에게 엄지척을 알려주잖아. 그때 사라 코너의 독백이 나옵니다. 한낱 저 보철 덩어리가 지 원래 애비보다 더 아버지 같다라는. This thing, this machine, was the only one who measured up. In an insane world, it was the sanest choice. 줄거리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그 프로젝트라는 게 뭡니까? 국가적으로 중요한 비밀 프로젝트. 복제인간이라는 겁니까? 사살하라는 명령입니다. 왜 날 지키려고 하는 건데요? 영화 속의 인물 중에 누군가가 이제 보호자가 돼서 다른 누군가를 어디론가 이동시킨다는 설정 굉장히 많았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넷플릭스에서 개봉했던 익스트랙션, 칠드런 오맨, 강철비 이런 영화들 생각나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뭐 남자와 남자 사이의 어떤 브로맨스라든지 아니면 우정이라든지 동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키워드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영화가 진행이 될수록 이게 누가 누구한테 의지를 하는 거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동행을 하는 그 둘이 성격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때때로 마찰도 빚고 투닥투닥 하면서 거기서 또 유머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다 끝내 서로의 또 진정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결국 다시 말해서 A가 B를 뭐 물리적으로 보호를 하고, B는 A가 갖지 않은 어떤 순수함, 감정이라든지 진정성 이런 무언가를 주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유 씨가 주연을 한 부산행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부산행에서 공유 씨가 연기한 서구는 이제 자기 딸 수아는 물론이고 그 열차에서 만난 상화의 아내인 그 성경까지도 지켜내게 되죠. 서구는 원래 처음부터 다른 사람을 돕거나 이런 일에 관심이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여러 인물들과 사건들의 영향으로 조금씩 캐릭터가 변화해 나가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공유 씨는 뭐 도가니나 도깨비 같은 다른 작품들에서도 그런 역할을 맡아왔긴 하네요. 공유가 해야 돼. 저희가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이게 한국 영화는 대표적으로 좀 늑대 소년 같은 거기도 송중기 나오잖아. 여러 번 자괴감 드시네요 오늘. 결과적으로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보호하고 지켜주기만 한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한쪽이 한쪽에게 없는 어떤 감정적인 걸 가르쳐 준다든지 어디에도 없는 어떤 특별한 유대감을 좀 형성을 하게 되겠죠. 로드 버디 무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캐릭터의 설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화의 뭐 개연성이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공유가 박보검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막 보호를 해줘, 엄청. 그게 관객들에게 충분히 납득이 될 만큼 어떤 두 사람의 관계가 동행을 통해서 끈끈해졌다든지, 아니면 뭐 공유의 과거에 뭔가 있어, 그래서 그게 뭔가 박보검을 보호해야겠다는 동기로 이어져, 이런 연결고리가 있어야 하는데 무작정 우리가 남이가 막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관객을 설득하는 것은 어떤 장르 또는 로드 버디 무비라는 그 구조 자체가 아니라, 영화 속에서 특정 인물이 어떤 일을 벌이게 될 만한 근거를 영화판에서 미리 잘 짜놓고 관객을 설득을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로드무비 말씀을 해주셨는데 델마오 루이스라든지 아니면 그린북 같은 최근에 그런 영화들에서 캐릭터 구성이 어땠는지를 보시면, 그린북 얘기를 좀 하자면 그 셜리 박사는 굉장히 언행에 있어서 어떤 품위를 중시하고 폭력을 지향하는 인물이죠. 근데 반면에 토니는 또 원래 이제 주점
같은 곳에서 좀 말썽 피우는 손님들을 쫓아내거나 그런 해결사 같은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는데, 셜리 박사는 당시에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미국 남부 지역으로 공연을 하러 가게 되는데, 자신을 좀 보호해줄 수 있으면서 운전도 할 수 있는 그런 백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토니는 뭐 차 타고 가다가 탄산음료 마신 쓰레기 막 차에 밖에 버리고 셜리 박사가 후진해서 주워오라고 하죠. Pick it up, Tony. Squirrels would have ate it anyway. Pick it up. 말하자면 그린북의 서사를 구성하는 거의 모든 면은 토니와 셜리의 캐릭터 자체에서 온다는 말이죠. 전혀 다른 둘의 만남이 유머를 자아내기도 할 것이고, 굉장히 어떤 뭉클함 같은 것을 이 영화의 후반부에 가면 좀 관객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동행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뭐 같이 간다는 거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특별한 영향을 주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 이 영화에서 연약한 여성 아니면은 뭐 대통령 같은 중요한 인물 이런 게 아니라 왜 복제 인간을 보호의 대상으로 설정했냐,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마이클 베이 감독의 아일랜드 같은 영화 보면은 이 복제 인간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뭐 대체제, 도구로 여기는 미래 사회가 그려지게 되잖아요. 인간 복제라고 하면은 정말 과거로부터 윤리 코드가 따라붙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복도 어떤 옛날부터 수도 없이 다뤄왔던 인간 복제의 어떤 윤리적인 측면을 다시 건드리는 어떤 그런 영화가 될 것인가 라는 생각도 처음엔 또 들더라고요. 복제 인간의 속성이라는 게 죽지 않거나 인간보다 훨씬 수명이 길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인간과 어떤 복제 인간의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데, 이용주 감독님이 제작 보고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한한 생을 사는 인간이 가지고 있을 어떤 근원적인 두려움, 이제 내가 언젠가 죽을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두려움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복제 인간을 설정을 하면 인간과 달리 거의 영생을 살 수 있는 캐릭터다 보니까 서로 간의 대비가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영원함이 갖고 있는 일종의 저주 같은 것을 살짝 드러내 보이려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죽지 않는 인간들의 왜 저주지 그거는.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유한하기 때문이다라는 표현을 제가 되게 공감을 하는데, 어찌 보면 유한한 생을 사는 인간에게 뭐 당연히 두려움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영생을 사는 것도 어딘가 좀 불편하고 좀 두려운 감정을 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영화 속에서 공유 씨 같은 경우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죽음과 굉장히 맞닿아있는 사람이지만 죽지 않는 존재가 갖고 있는 두려움도 같이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서복이라는 이름이 그 중국 진나라 때 사람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시황제가 거기 가서 불로초를 찾아와라라고 이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찾으러 보낸 사람 중에 서복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안 돌아왔다. 인간이라는 것과 인간이 아닌 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물음을 던지기에 굉장히 용이한 측면이라는 것인데, 이퀄리브리엄 같은 영화를 보시면 감정을 통제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막 문화예술을 다 금지하고 막 집에 그림 걸려있으면 잡혀가고 막 팝콘각 폐지하고, 그리고 감정의 작용을 어떤 메커니즘으로 통제하는 뭐 어떤 약물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나오는 영화도 있고, 바이센테니얼 맨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제 로빈 윌리엄스가 연기한 앤드류는 로봇이에요. 가사 로봇인데, 처음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고철, 깡통 그런 외형을 지니고 있는데,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처럼 피부를 입히고 옷을 입히고, 나아가서 사람처럼 음식을 먹거나 하는 그런 생체적인 기능도 이제 로봇에게 부여를 해요. 그러면 앤드류는 로봇인가 인간인가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물어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인간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묻는 어떤 이야기는 장르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양하게 구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인간이 아닌 존재를 영화 속에 들여옴으로써 진짜 인간에 대해서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복제인간 다룬 영화를 보면은 바다가 상당히 많이 등장한다는 어떤 제 추리가, 광활한 바다가 로케이션으로 활용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무한한 생을 사는 복제인간의 운명을 비유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몰아치는 존재의 심리를 대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엔 또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그래비티나 로마에도 굉장히 중요한 해변의 어떤 장면이 있죠. 일단 바다 나오면은 마음이 경건해지잖아. 약간 치킨 같은 느낌도 있어. 자연적인 것, 인공적이지 않은 것이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서복 캐릭터랑 좀 연관을 지으면 파도는 움직임을, 그 세부적인 것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예측하거나 계산할 수 없잖아요. 복제인간은 사실 인공적으로 만든 거니까 그게 대비가 될 것이고, 그런 복제인간 캐릭터가 바다를 보는 장면이라면 그 시각적으로 자체로 서로의 속성을 대비지어서, 또 파도 역시도 영원하게 지속되는 것들이라는 측면에서도 캐릭터랑 연관을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화 서복 가지고 팝콘각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유와 박보검이기 전에 인간입니다,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아주 인간적인 팝콘각이네요.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우리가 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주는 동행이 아닐까. 자, 오늘 팝콘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왜 날 지키려고 하는 건데요?